자, 군집 분석이에요. 그래서 군집 분석은 우리가 말하는 가장 그 비정형 데이터, 아니 비정형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리즘 자체가 군집 분석은 뭐 비지도 학습이에요. 그쵸? 그래서 덴드로그램이나 케이민스, DB스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게 이제 군집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흔히 마케터, 데이터 드리븐 마케터, 여러분들이 디지털 마케터 중에 한 부분이죠. 그 데이터 마케터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게 여러분들 경쟁력이니까 그때 뭐 해요? 우리가 STPM이라는 전략이 있어요. 그쵸? 어, 일단은 진행합니다. 그래서 덴드로그램, 케이민스, 디비스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가 어떻게 무리를 잇는지 그 패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목적에 따라 데이터 분석 용도에 따라 군집 나누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STPM 세그멘테이션 세분화하고 그 다음에 타겟팅 목표 고객 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포지셔닝. 그때 포지셔닝 할 때가 바로 MDS죠. 그 MDS는 아마 강의를 R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마 코드가 나갔을 거고 강의가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군집 분석까지 알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여러분이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이 이제 호텔로 여러분이 원하는 이제 관련된 관광 업체에 들어갔을 때, 이걸 R로 STPM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 저도 그랬고, 보통 우리가 뭐 스왑 분석 같은 거 한다. 그러면은 스왑 분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까지, 어,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지금 보이나 모르겠네요. 음, 화이트보드. 그렇죠? 네, 화이트보드 보이시죠? 보이시면 보통 다시 말하지만 고객 세그멘테이션 여기 쓰이는 게 STPM이고요. 타겟팅이나 고객 세분화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그 고객 타겟팅 할 고객군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바로 이 군집 분석이에요. 바로 실무에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요 군집 분석을 하고 우리 모르니까 그 다음에 정확하게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면 어, 타겟팅을 하는 거죠. 이 타겟팅 할 때가 오히려 이제는 나눠졌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군집은 A 군집, B 군집, 뭐 성별 뭐 이런 식으로 나누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나왔어요. 타겟팅할 고객이 딱 생기면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어떤 목표 고객을 뭘 해야 되는가. 그때 많이 쓰는 게 이제 지도학습을 아니까 의사결정 나무를 쓰는 경우도 있고, 랜덤 RF라고 그러죠. 랜덤 포레스트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셔닝 전략할 때는 우리가 MDS, 멀티 디멘셔널 스케일을 해가지고 이 다차원 척도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고객들이 우리를 회사를 느끼는 그 브랜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MDS 기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 믹스 4P를 우리의 자원 분석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우리 어차피 데이터 마케팅이니까 전반적으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패스트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뭐 파스텔이라고도 하거든요. 좀 더 하긴 환경적까지 보고해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외부 환경을 원래 스왑 분석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외부 환경 분석을 합니다. 전체 외부 환경 분석으로 또 외부 환경 분석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전체적인 어차피 지금처럼 뭐 코로나 상태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뭐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그쵸 미중 갈등이나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 없는 회사 입장에서 손댈 수 없는 그런 외부적 환경이 있고 또 과업적 태스크적인 내 과업을 할 때 문제가 되는 내부 환경적인 요인 분석을 합니다. 요 환경 분석을 통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부 자원 분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갖고 있는가. 그쵸. 요게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뭐예요? 스왑 분석에서 흔히 말하는 스왑의 약점이 강점과 단점, 외부의 기회와 위협이죠. 요것이 이 환경 분석에 나오고 내 내부 자원 갖고 하는 게 스왑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스왑 분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전략적인 전체 전략을 짤 때 그렇죠.
전략을 짤 때 CEO 입장에서 짜는 게 있고 중간 관리자가 짜는 게 있고 이제 세부적으로 하는 게 있죠. 어, 이렇게 전략이 나눠져요. 그리고 이게 S 요게 SBU라고 하죠. 전략적 비즈니스 유닛. 그래가지고 이 단위 상업당. 예를 들어서 이게 삼성이다. 그러면 삼성에 있는 우리가 신라호텔이라고 할게요. 신라호텔이다. 그러면 신라호텔의 CEO 단위에서 하는 전반적인 전략이 있고, 중앙관리자에서 하는 단위가 이게 뭐냐면 호텔이 있고 또 면세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호텔 단위에서 하는 전략 단위가 있고 면세점에서 하는 단위가 있고 아주 쉽게 얘기해서 호텔이라고 그러면 식음료 부서에서 하는 게 있고 객실에서 하는 전략이 있어요. 요 사업 단위, 팀 단위당 하는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내부적으로 프론트면 프론트, 하우스키핑면 하우스키핑 이해되시죠? 이런 전략이 이제 나눠지는 거죠. 전략이 이런 정도로 어느 정도 나눠지고 난 다음에 이제 마케팅으로 가는 겁니다. 전반적 흐름이 그 마케팅으로 갔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STP, M 전략이 있고 요게 돼야 되고 그 전에 나와야 될 전략이 수업 분석인 거죠. 이해되시죠? 이 수업 분석이 나와서 내가 뭘 잘할 수 있고 이 기회를 살려가지고 할 수 있는 요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아니라 보통 수업 분석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 팀장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전문가 회의인 거죠. 여기에서 각각의 점수를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SWOT, OT 그러면은 여기에 요 SO에 들어가는 것들 항목들을 적고 여기다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가중치를 줬다고요. 보통 전략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왜 뭐 나름대로 여기 뭐 10년 이상 된 다들 베테랑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럴 때는 이런 거 하는 게 좋아. 그래서 가중치를 빈도수죠. 그거를 이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통계 기법을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요 SO 전략에서 나온 것 중에 4개 중에 요 각각이 뭐 예를 들어서 100점이고 요건 120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부터 해야겠네. 그래서 우선순위를 프라이오리티라고 하죠.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액션을 취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액션 플랜을 만들었어요. 지금까지는 그 액션 플랜이라고 해서 굉장히 MBA나 이런 데서 이런 걸 배우는 게 이제 MBA예요. 비즈니스 경영대학원이 돈 버는 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 갖고 그러면은 이런 기술적인 지금 말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경영 쪽에서 넣어가지고 비용 대비 결국 그거에 ROI죠. 우리가 어떤 걸 투자한 거 대비 리턴이 얼마큼 나오겠구나 이런 거를 플랜을 짜가지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마케팅 부서에서 하는 업무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는 이게 여기서 뭘 기법을 해요? 그동안에는 항상 이 마케팅 부서에 석사 학위 정도, 실제로 제가 제주광원에서 있을 때도 제주대학교 통계학과 애를 한 명을 뽑았었거든요. 인턴 상황을 하다가 일을 잘해서. 그 친구가 SPSS를 돌릴 줄 아니까 당연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족도 조사를 한다. 그럼 SPS 돌려가지고 상관 분석해가지고 아니면 회계 분석해가지고 결국 그 전까지 다 논문이 설문지를 하면 success factor 그쵸. 어떠한 중요 요인,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중요한 요인을 할 때, 그때 통계를 이제 이용하고,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데는 보통 연구소를 갖고 있는 거나 대기업 위주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머신러닝이 ML이라고 하죠. 이게 옛날부터 있던 통계적 기법이에요. 그 기법들을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컴퓨팅 파워가 되고, 이제 코드나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 하잖아요. 벌써 머신러닝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학부까지 내려왔죠. 머신러닝이. 딥러닝은 원래는 통계학에서 만든 신경망 모델이어서 성능이 안 나오는 걸 컴퓨팅 파워가 되고 이제 하니까 코드를 짠 거죠. 컴퓨터 학과 친구들은 컴퓨터로 창조자 입장이니까 코딩을 할 줄 아니까. 그래서 딥러닝은 사실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컴공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학과가 가장 핫한 학과가 된 거죠. 딥러닝이 이제 그게 된 거예요. 이거 하나 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정확도 에큐러시가 90%가 넘는 그런 것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딥러닝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글이 그거를 선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배운 요 내용만 코드만 잘 이해하고 실습을 해본 거 그게 포트폴리오가 될 거예요. 제가 100%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포트폴리오를 갖고 여러분이 만든 걸 갖고 여러분 이력서에 한번 써보시고 한번
지금 아주 제가 이 기법 하나 가르쳐 드리면, 잠깐만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보고 있죠? 지금 이거 보이시죠? 이거 지금 화면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네, 보이시죠? 예. 이 군집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가지고 하실 줄 안다.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여러분들이 할 때, 이제 요즘에는, 다 그 회사에 이제 사내 인트라넷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LMS나 이런 데다 올리게 돼 있죠. 그룹 차원의 그룹웨어에다 올리게 돼 있어요. 롯데도 그렇고. 그러면은 거기에 올릴 수 있으면 보통은 영문 이력서를 올리는데 영문 이력서뿐만 아니라 커버레터죠. 그 외에 여러분이 이런 프로젝트 한 작품을 스캔한 어떠한 그 보고서 형태로 한번 그 회사에 대해서 한번 있는 자료로 한번 해보고 전략 제안 같은 걸 하면은 어, 돼요. 실제로 이거를 제가 직장인이 많아서 서울사이버대에 제가 가리키는 친구들, 그중에 직장인들도 있고, 석사 하면서 저 비전공자여가지고 석사 과정을 하면서 사이버대를 같이 듣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직장 같은 게 다니실 경우는.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저도 몰랐어요. 질문을 한 거예요. 저 덕분에 오라클로 이직을 하게 됐다는 거야.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 뭐 15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이력서나 이런 걸 제공할 때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학 분석을 해본 적이 있냐고. 그 수학 분석을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전략을 자기를 왜 뽑아야 되는지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요 수학 분석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 코드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어, 내가 어떤 전략 제안을 해보시는 건 한번 해보시라고 이직 준비하시거나 다 점핑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시는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본인이 원래 조금 중견기업이에요. 무슨 뭐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어, 제 말을 듣고, 저번 학기에, 그리고 ADSP도 따고, 어, 그, 한 거죠. 코드를 이용해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을 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에 조사를 해가지고, 어, 그리고 자기가 이제 크롤링만 배워서 댓글 분석해가지고, 거기다 같이 했어요. 그러셔가지고, 됐다는 거예요. 아주 신선했다고, 그 인사 담당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차별화될 수 있는 컴페터티브 어드밴티지예요. 자기만의 차별화는 핵심 역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거를 그냥 내 과제, 숙제, 중간고사 자체가 아니라 내가 진짜로 고생을 하면서 짰기 때문에 애착도 있을 거고요. 마치 그 석박사 하신 분들이 논문에 애착을 갖는 것처럼 요 포트폴리오 한 거 컴퓨터 해봤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보여주시면 자기 능력을 왜 숨겨요? 이거 남이 없는 능력인데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군집 분석은 이렇게 클러스터리 애널리스트는 거리 개념을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구체화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우리가 분반을 할 때 옛날에는 국영수 갖고 막 그냥 저 때도 그렇게 우열반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야 반등수 갖고 하니까 불만이 많았죠. 그럼 뭐 하이틴 드라마도 있었잖아. 근데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속성 거리를 이렇게 수치화를 해가지고 그렇죠? 물론 점수도 같은 그 국어 점수가 높은 애들끼리 수학 점수가 높은 애 영어끼리 뭐 높은 거리 이런 식으로 점수화 되어 있는 걸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성격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아서 더 좋은 군집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선 속성을 정해가지고 이걸로 거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가 그때 말한 것처럼 행렬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뭐냐면 행과 영 어떤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의 거리를 나타내는 게 행렬, 거리 행렬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 예를 들어 이게 보이나? 어, 보이 이거 보이겠군요.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이거 보시면 어, 우리가 뭐 A점에서
B 지점 갈 때 우리가 거리 행렬을 나타냈었잖아요. A에서 C, V에서 C. 그러면 결국 A, B, C 이렇게 되는 거고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 그거를 결국 A를 1에서 여기 3이다. 그러면은 요 1, 3, 뭐 1, 1, 1, 2, 뭐 1, 3, 뭐 그쵸? 2, 1, 뭐 2, 2 이런 식으로 행렬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3까지 있으니까 여기는 3의 1, 3, 뭐야 1, 2, 2, 3, 3, 3, 2, 3, 1, 3, 2, 3, 3, 3 이렇게 나타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 거리를 여기까지 가는데 뭐 5다, 5, 4, 3,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행렬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그렇게 나타낸 게 거리 행렬이에요. 이게 바로 띡 나오면은 강의만 봐도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덴드로그램으로 구획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K라는 임의의 군집을 우리가 선언적 경험이 좀 있어야겠죠. 보통 우리가 이용하시는 분이 20대거나 아니면 30대 아니면 이쪽에 몰려 있어. 그러면 일단 군집을 10대, 20대는 좀 짧게 나누고 한 30대, 40대는 뭐 가끔 사니까 우리 기존의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면 대충 보면 그러면 한 3개의 집단으로 나누자. 20대, 20대, 기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3개를 한번 돌려보자. 그래서 이게 한 개 K민주고 DB 스캔은요, 이거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리긴 한데 밀도를 갖고 하는 거예요. 각각의 이 거리상의 이제 밀도를 고해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규 분포죠. 확률 밀도로 계산해가지고 각각을 그 각각이 변할 때마다 계산해서 이렇게 범위를 이게 범위잖아요. 미치는 범위. 그걸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스캔해 갔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 뭐 시험 보신 분들은 ADSP에서 나왔지만 최단 연결법, 최상 연결법, 평균 연결법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최단 연결법이 말 그대로 군집 데이터 A와 군집 C와의 데이터 거리예요. 그래서 데이터 B와 군집 C와의 거리 중 최소값을 선택하는 거고 최상 연결법은 데이터 A와 군집 C와의 거리인데 데이터 B와 군집 C 거리 중에서 최대값을 선택하는 거고 평균은 말 그대로 평균이에요. 각각의 군집 A하고 B와의 건집이 있는데 그 데이터와 군집 C, 새로운 C하고 있을 거리의 합을 구하고 그거를 A, B하고 크기와 군집 C와의 크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심 영역면 센트로이드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A, B라는 군집이 있고 C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게 절대값 취하는 거죠. 요 거리 A하고 B하고 거리 x1하고 c가 x2라면 요 사이의 거리를 그쵸? 평균 거리를 각각의 평균을 구해서 그거를 빼서 전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중평균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두 개를 더하고 각각의 x 이걸 가중이라고 생각하고 AB하고의 거리를 곱한 거를 더해서 평균을 내는 게 가중평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중평균을 내서 하는 게 중심평균법이에요. 이 센트로이드 리킨지를 가장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워드는 이것보다는 더 한 게 결국은 우리가 최소 오차 구할 때랑 똑같이 보통은 이제 이게 그나마 금방 계산이 되니까 이걸 쓰는데 워드 연결법은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차가 늘어나잖아요. 두 개의 군집이 합쳐지면. 그쵸? 각각의 오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군집하고 지금 보시면 요 AB라는 군집하고 C하고 내가 군집했을 때 내가 이걸 임의로 합쳤으니까 얘도 이만큼의 에러 값이 있고 얘도 에러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의 오차가 증가가 됩니다. 그 증가분만큼을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코드를 해볼 건데 거리행에서 최단 연결법을 이용할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5명만 출출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B하고 D가 가장 여기 요 봐봐요. A하고 B와의 거리. 그렇죠? A하고 B. 여기 각각은 대각행렬이니까 또 동일하죠. 자기 자신이니까. 그걸 999로 나타낸 거고 A하고 B와의 거리가 48, A하고 C와의 거리가 63. 이러면 이해되시죠? 그러면 B하고 D예요. 그러니까 B하고 D가 가장 거리가 짧네요. 최단 영역별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B하고 D하고 거리가 가장 짧네. 그러면 요 B하고 D를 합쳐요. 그래서 이게 합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 A하고 또 C하고 각각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해보면 이해가 되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요걸 내가 실제로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걸 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게 이제 기말고사를 안 보는 게 고마울 수도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로 다른 데서는 시험을 냈기 때문에 제가.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B하고 D하고의 군집된 거랑 A하고 비교해요. 그러면은 B하고 A하고의 거리, D하고 A하고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의 최소값. 그러면은 B하고 A하고 거리를 여기서 계산해가지고 뭐예요? 48.56이고 여기 46이 나왔네요. 이 중에서 가장 작은 46.5086을 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B하고 D하고의 군집이 있고 C하고의 그 거리를 구해요. 그러면은 요 군집상에서 B하고 C하고 있고 D하고 C하고 비교가 되겠죠? 그 두 개를 비교해서 가장 적은 값을 구해요. 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최단 거리법이에요. 그래서 최단 연결법으로 우리는 그냥 코드만 치면 되지만 이런 계산을 해요. 그게 지금 ADSP나 이제 빅데이터 기사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중엔 도입되겠죠. 계산을 하는 게. 어렵게 나오면. C라는 값을 여기 new distance라고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거리를 계산을 하면 이렇게 G가 이렇게 나와주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가 코드를 치면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덴드로그램은 계층적 군집 분석이라고 여러분 통계학 다 들으셨을 테니까 덴드로그램하고 K민즈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통계학에서 나오니까. 하셨죠? 이거는. 하셨죠? 말이 없어요. 듣고 있어요? 이게 카메라 다 키라고 해야 되나? 이거 반응은 모르니까. 아시겠죠? 어.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러리 클러스터라고 해가지고 이 HCL이라고 H 클러스터 하면 이제 하이어르키 즉 계층적 군집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와요. 그래서 덴드로그램은 계층적 군집 분석은 뭐 여러분 뭐 배우셨을 테니까 뭐예요? 한번 군집으로 묶으면 체계적이긴 한데 한번 군집을 묶으면 다시 못 돌아가죠. 다시 돌리지 않는 한. 대신 이렇게 덴드로그램에 나타나니까 어떻게 군집이 형성돼가지고 계층적으로 하나하나 결국 의사결정 나무랑 비슷하죠. 하나하나 이제 분기한 걸 보는 거예요. 군집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 둘 다 5개로 군집이 형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면 이걸 두 개를 다 써요. 요즘은 뭐냐면 계층적 군집 분석으로 형성 정도를 알았으니까 요거 갖고 그냥 무작정 우리가 K를 하는 게 임의로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건 K민즈는 임의로 K를 하니까 이걸 보고 일부러 여기에 나온 거에서 3개를 돌려봐요. 어떻게? 4개, 5개, 6개. 이해되죠? 그래가지고 4개 했을 때 어느 게 성능이 더 잘 나오나, 5개 했을 때 어느 게 성능이 잘 나오나, 6개 했을 때 이제 그 근처로 일부러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수가 너무 많으면 이 덴드로그램은 문제가 렉 걸려요. 메모리가 부하가 이게 다 하나씩 하나씩 다 붕괴해야 되니까. 왜냐면 요게 결국은 이렇게 3개로 붕괴돼. 요거 하나에서 이렇게 분기가 2개씩이면 제곱이잖아. 우리 여기 알고리즘 수업이 아니라 모르겠네요. 이렇게 분기가 되면 제곱이 되잖아요. 하나씩. 그러니까 데이터 수의 제곱만큼이 이게 분기가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죠. 이게 만약 10,000개를 돌렸다면 10,000개의 제곱이 돼요. 만의 제곱. 우리가 만약 이걸 손으로 계산한다고 해봐요. 그냥 자손 대대로 가업이 돼요. 그래서 K-민즈를 이용하는 거죠.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이 하이어리키 클러스터를 거의 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K-민즈는 우리가 못하지만 경험적으로 어떤 걸 보고 임의의 K를 학습 데이터로 평균 벡터로 설정해서 군집의 초기에 설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들의 K를 평균 벡터에서 분류해서 가장 가까운 점으로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K-민즈는 이 평균 벡터를 하고 K개의 평균 벡터로 가장 가까운 점으로 한 다음에 이 평균 벡터 군집 분석을 해서 새로운 K 평균 벡터를 합니다. 근데 이게 K 값을 정해주는 알고리즘은 없어요. 그냥 아까 말한 건 덴드로그램 같은 걸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 K를 이제 2번, 3번 그래서 변동이 없을 때까지 계속 돌려보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K개의 평균 벡터로부터 해당 군집의 분산, 즉 퍼진 정도가 적은가, 그러니까 오차가 적은 거죠, 결국. 그거가 가장 작은 군집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로스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그래서 그걸 목적 함수라고 하고 결국은 각각의 거리죠. 어떤 지점, 우리가 K라는 군집이 됐으면 그 군집에서
어떤 한 점에서 그 군집까지의 거리가 가장 적은 거. 그걸 제곱을 해가 다 더한 것이죠. 하나하나 다 있으니까. 아까 군집이면 군집 자체에 두 개가 합쳐진 게 있을 수 있고, 세 개가 합쳐진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각을 다 제곱해가지고 더한 거. 그쵸? 그것이 최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점과 어떤 평균 벡터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평균 벡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K-민즈를 활용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타날 거예요. 좀 이따 보시면. 코드 돌려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점에서 이게 군집이 몰려있는 거예요. 그 군집까지 거리를 이렇게 시각화로 보여주는 거예요. 멋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번 딱 그냥 보고서해서, 이제 좀 돌려 보인다. 그러면 이제 박수 소리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빨강색의 가상의 점에 시작해서 중심점으로 계속 움직여요. 어느 점을 만족하면 수렴이 된다고 그러죠. 딱 마우치야.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이 되는 거, 최적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K민즈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가상의 군집 중심들과의 거리를 구했으면 그 모든 점들에서 올바른 군집을 할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새로운 군집을 할당했으면 새로운 군집별 중심이 이렇게 각각이 들어가서 K민즈를 활용하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작업을 반복해다 중심점 변화가 없으면 멈춥니다. 그래서 이 K민즈를 활용하는데, K민즈가 우리가 그때 말한 것처럼 평균값은 오차, 즉 이상치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요거를 대신 우리가 아는 중앙값, 중앙지, 딱 전체 데이터의 절반, 50%에 있는 위치에 있는 K-메디안을 사용하면 노이즈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K-민즈를 좀 이따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클러스터로 덴드로그램이 되고, 이게 스크리 도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오차 값을 적당히 잡아줍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거 감소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엘보 포인트라고 그러는데요. 결국 그러니까 요 정도가 적당한 거죠. 이게 너무 군집 10개나 나누면 그 중에 8번째는 한번 이상치가 발견한 거죠. 증가하는, 그러니까 6개 정도로 적당히 나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DB 스캔은 사실 R로서는 하기엔 너무 힘들고, 보통 이제 파이썬으로는 이제, 왜냐면은 콜랩이라고 GPU나 이런 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 해요. 그러지 않으면 뭐 3회 걸리니까. 그래서 DB 스캔을 이용하면 노이즈에 민감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 밀도를 보거든요. 각각의 거리에 하는 확률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집의 개수를 정하지 않아도 군집을 찾아줘요.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이 데이터가 얘네가 여기까지의 거리나 밀도를 이용해가지고 확률적 계산이죠. 확률적으로 오차가 얼마큼 되느냐 그걸 계산해서 군집을 찾습니다. 수식은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가 아는 정규분법 그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각각의 거리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어떻게 이용하는지만 아셔야 되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원래 석사 수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각의 벡터 값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공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이웃이 네이버라고 하죠. 그래서 그 한 데이터에서 요 반경, 왜냐면 여러분 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죠. 원은 어떤 특징이냐면, 원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뭐예요? 이걸 반지름 R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둘레를 어떻게 해요? 2파이 R. 그리고 요 면적은 기억나죠?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될걸? 왜냐면은 뭐 공기업뿐만 아니라 뭐 공공기관, 제가 알기로는 킨텍스도 뭐 그렇고 인적성 검사 있잖아요. 그거 때 수학 문제, 물리 문제 나오던데. 요거는 아셔야죠. 그러면은 요 R, 그쵸? 2파이 R, 요 둘레 구하고 요 면적 갖다 파이 R 제곱이죠. 이 R이 뭐냐면 이 반지름이 이 어떠한 중심점에서 이 R은 반지름은 다 같은 거죠. 같은 거리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 원의 반지름이 R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그거죠. 요 각각의 에러라고 하면 그 에러가 이제 다 종선이 그래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서로 겹치는 밀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퍼센티지가. 이해되시죠? 공간상에서. 그 반경, 그 에러의 원안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벡터가 몇 개냐.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요거 보시면 얘는 요 중심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개 있죠. 그러면 요거를 확률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뭐 확률 할 때
빨간 공 몇 개, 4개 있고 하얀 공 1개 있을 때 그거에 뭐 기대감 뭐 이런 거 구하는 거 하셨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이렇게 확률 밀도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가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정규 분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에 다 더하면 무엇이라고요? 1 확률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얘는 엄청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 6개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얘가 가장 적점인 그 중심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얘가 움직여. 이렇게. 그렇죠? 각각에 대해서 서로 밀도를 보고 중간값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노이즈는 이렇게 멀리니까 여기까지 안 가요. 그 노이즈의 영향을 안 받겠죠. 지 이웃에 있는 밀도를 보고 중간값을 찾아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죠. 컴퓨터가 계속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 벡터는 n개 이상의 이웃 벡터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density reachability라고 그러죠. 여기 서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이건 못 가잖아요. 노이즈는 떨어져 있는 애는. 그래서 결국 보면 어떠한 데이터 벡터하고 P하고 Q가 있으면 직접 접근이 가능한 게 P에서 P1, P2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표시해요. P에서 Q까지 가능하다. 근데 density가 connect, 이게 density 함수 밀도니까 연결돼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서로 같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얘는 여기까지 하는데 얘도 서로 연결돼 있고. 그리고 직접 접근 가능하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어차피 돌려보는 경우도 하니까. 그래서 군집은 이 한 핵심 벡터가 P가 있는데 거기서 접근 가능한 모든 데이터 벡터들의 집합이고 그 집합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얘 군집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 집합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6개 있고 얘는 5개 있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각각의 중앙값이 이렇게 3개가 지금 찍힌 거 아니에요. 그림으로 하니까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노이즈는 어떠한 군집에도 속하지 않는 데이터 집합인 거죠.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